안녕하세요. 조용한 부자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새해 첫날부터 우편함엔 무엇이 날아왔을까요? 재산세 고지서, 종합부동산세 안내문, 작년보다 15%나 오른 관리비 고지서입니다. 전기료 가스비 인상은 말할 것도 없고 인건비 상승에 아파트 낡았다고 장기수선 충당금까지 왕창 오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저 사람은 10억짜리 집에 살고 있는데 왜 저렇게 살지? 이게 바로 2026년 대한민국 중산층이 마주한 가장 잔인한 역설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말씀하셨죠. 집 한 채만 있으면 평생 굶어 죽지는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20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며 모았습니다. 30대엔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받았고 40대엔 집값 상승에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50대가 되어 돌아보니 이상합니다. 집값은 10년 전보다 2배 올랐는데 삶의 질은 그대로입니다. 아니, 오히려 더 팍팍해졌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혹시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읽어보셨나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산과 부채의 차이는 단순하다. 자산은 내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고 부채는 내 주머니에서 돈을 빼간다. 이 정의로 따지면 여러분의 아파트는 과연 자산일까요? 부채일까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이 거주하는 아파트는 자산이 아니라 주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선불 비용입니다. 하나씩 계산해 볼까요? 10억을 집에 묶어두지 않고 시가 배당률 4%짜리 배당주나 리츠에 넣어뒀어도 월 300만 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관리비 30만 원, 재산세와 각종 유지비, 월 환산 70만 원을 더하면 월 400만 원입니다. 여러분은 사실상 월 400만 원짜리 초호화 월세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만한 가치를 누리고 계십니까? 월 400만 원. 이 돈이면 웬만한 신축 아파트 월세를 내고도 남는 돈으로 매달 든든하게 재테크를 할 수 있는 거금입니다. 물론 오해는 마세요. 현금이 충분해서 여유있게 내 집을 사는 분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문제는 내 자산의 70% 이상을 콘크리트에 몰빵하고 매달 월급의 절반을 은행에 바치며 영혼까지 끌어모은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단순히 거주하는 데만 이 엄청난 기회비용을 태우며 오늘이라는 현재의 삶을 희생하고 계신 겁니다. 차이가 뭐냐고요? 월세는 30년 뒤 날리는 돈이고 자가는 결국 집값으로 보상받는 안전벨트라고 믿으시겠죠. 하지만 그 안전벨트가 사실 여러분의 목을 죄는 밧줄이라면 어쩌시겠습니까? 우리가 굳게 믿어온 그 집값의 실체를 들여다보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한국 사회를 지배해온 내 집 마련 신화의 민낯을 벗겨보겠습니다.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불편한 법입니다. 첫 번째 징후, 인구의 배신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그래프,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 추이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미 2023년에 0.72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2026년 1월 현재 최근 혼인 건수가 늘며 반등 조짐이 보인다는 소식도 들리지만 우리는 불과 얼마 전 분기별 출산율이 0.6명대까지 추락하는 충격적인 현실을 이미 목격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30대 부부 100쌍이 있다면 그들이 낳을 아이는 70에서 80명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 아이들이 성장해 30대가 되어 다시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될까요? 100명이 70명이 되고 그 70명이 다시 50명, 그 다음은 30명으로 줄어듭니다. 불과 3세대만 지나도 인구가 3분의 1 토막이 난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의 10억짜리 아파트 30년 뒤엔 과연 누가 사줄까요?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사라져가는데 단 37명의 젊은이가 남겨진 100채의 아파트를 다 받아낼 수 있을까요? 아니야, 우리 동네는 학군이 좋잖아. 네, 맞습니다. 그런데 학생이 없으면 학군도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교육의 상징이라는 서울 강남권조차 예외는 아닙니다. 일부 초등학교는 불과 1, 2년 사이에 신입생 수가 수십 %씩 급감하며 이제 학군이라는 단어 자체가 무색해지는 인구 절벽의 직격탄을 이미 맞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징후, 금리의 습격입니다. 여러분, 2020년대 초반을 기억하십니까? 금리 1%대 시절 모두가 빚내서라도 집을 사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2026년 지금 저금리 시대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물론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지금 한국 금리가 미국보다 낮지 않나? 금리를 더 못 올리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금리 차이 때문에 환율이 요동치고 물가 압박을 받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 주머니 사정입니다. 한국은행이 미국만큼 금리를 못 올린다고 해서 대출 금리가 낮은 게 아닙니다. 이미 시중 대출 금리는 연 5% 수준에서 단단하게 굳어졌습니다. 국가 간의 금리 차이와 상관없이 우리가 실제로 은행에 내야 하는 이자는 과거보다 2배, 3배 폭등했다는 뜻입니다.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Higher for longer, 즉 고금리가 장기화되는 새로운 표준이 된 겁니다.
구체적으로 계산해 볼까요? 만약 여러분이 10억짜리 집을 사면서 절반인 5억 정도를 대출받았다고 칩시다. 저금리 시절엔 원리금이 월 100만 원대였으니 버틸만 했죠. 하지만 지금 같은 고금리 시대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원금과 이자를 합쳐 매달 은행에만 약 270만 원 가까운 돈을 갖다 바쳐야 합니다. 매달 내는 관리비, 여기에 재산세와 각종 수선비 같은 유지 비용을 월 단위로 쪼개면 수십만 원이 추가로 나갑니다. 결국 원리금과 고정비를 합치면 매달 300만 원 중후반대의 현금이 집이라는 공간에 고스란히 묶이게 됩니다. 물론 원금은 언젠가 돌려받을 소중한 내 자산이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이죠. 월급의 절반 이상이 집에 묶여 있다 보니 오늘 우리 가족이 누려야 할 소소한 행복이나 미래를 위한 투자가 자꾸 뒤로 밀리게 됩니다. 여러분, 월급 600만 원 받는 고연봉의 가장이 매달 350만 원을 집에 바칩니다. 남는 돈 250만 원으로 아이 학원 보내고 온 가족 밥 먹고 경조사 챙기고 나면 저축이나 노후 준비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게 과연 자산을 소유한 사람의 여유로운 삶일까요? 우리는 과연 집을 소유한 걸까요? 아니면 집이 우리를 소유하고 있는 걸까요? 세 번째 징후, 공급의 함정입니다. 2026년 현재 부동산 시장은 아파트가 아니라 어떤 아파트냐가 생존을 결정합니다. 신축은 여전히 강하지만 재건축이 어려운 구축은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여러분의 아파트는 몇 년 됐나요? 대한민국 아파트의 수명은 보통 30년인데 20년이 넘었다면 이미 가치의 절반을 써버린 겁니다. 재건축하면 되지 않냐고요? 최근 재건축 평균 분담금이 3억, 입지가 조금만 좋아도 5억을 넘깁니다. 10억짜리 아파트에 살면서 새집 받으려고 5억을 더 낸다? 그 돈이면 그냥 신축을 사는 게 낫죠. 사업성이 없으니 재건축 시계는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양극화입니다. 왜일까요? 단순히 낡아서가 아닙니다. 지금의 신축은 AI 주차, 로봇 배송, 호텔식 서비스가 결합된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입니다. 반면 20년 된 구축은 엘리베이터와 놀이터가 전부죠. 전자기기로 치면 최신 스마트폰과 폴더폰의 차이입니다. 누가 폴더폰을 스마트폰 가격에 사겠습니까? 재건축 동력은 사라지고 건물만 늙어가는 아파트. 결국 건물 가치는 0으로 수렴하고 덩그러니 땅값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산이 상승하는 플랫폼이 아니라 낡아가는 폴더폰이라면 그것은 시간이 갈수록 가치를 잃어가는 애물단지에 불과합니다. 2016년 10억을 가진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올인형 A씨는 10억을 털어서 아파트를 샀습니다. 10년 뒤 집값이 15억이 됐네요. 와, 5억 벌었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실속을 따져볼까요? 취득세 떼고 팔 때 복비 떼고 양도세 떼면 실제로는 4억 남짓 남습니다. 그나마도 집 팔기 전까지는 그냥 사이버머니일 뿐이죠. 10년 동안 A씨는 이 집을 지키느라 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가고 월급에만 매달려 살았습니다. 이번엔 분산형 B씨를 보겠습니다. B씨는 5억짜리 아파트에 살면서 남은 5억은 배당주나 리츠에 투자했습니다. 10년 뒤 집값은 7억이 됐고 투자한 5억은 매달 꼬박꼬박 200만 원 넘는 배당금을 뱉어냈습니다. B씨는 그 돈으로 가족들과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10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부자인가요? 집값 5억 오른 거? 그건 도박처럼 내가 어쩔 수 없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매달 들어오는 배당금은 시스템이죠. 50살이 됐을 때 여전히 월급에 목매는 A씨와 월급 없어도 잘 사는 B씨. 인생의 승자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 아닐까요? 10억을 집에 묶어두면 연간 수백만 원이 나가지만 배당 자산에 넣어두면 연간 수천만 원이 들어옵니다. 가만히 있어도 돈을 가져다 주는 게 진짜 자산입니다. 그렇다고 아파트가 무조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집은 가족의 안식처이자 우리 삶의 든든한 뿌리죠. 하지만 내 모든 자산을 콘크리트 하나에 올인하고 무리한 대출이자를 갚느라 오늘 하루를 희생하는 구시대적 신앙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 당장 집 팔고 월세 가라는 소리냐? 아니요, 그런 극단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내 자산의 숨통을 틔워줘라. 지금 자산의 70%가 아파트에 묶여있다면 그건 자산이 아니라 고립된 겁니다. 이제부터라도 들어오는 돈은 집 평수 넓히는 데 쓰지 말고 나를 위해 현금을 벌어다줄 금융자산에도 나눠보세요. 10억짜리 집에 살며 이자에 허덕이는 삶보다 절반인 5억짜리 쾌적한 집으로 옮기고 남은 5억으로 매달 200만 원 이상의 자유를 사는 선택도 있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은 여러분을 증명하는 명함이 아니라 가족과 행복하게 살기 위한 수단이어야 합니다. 진정한 부자는 어디 사느냐가 아니라 내 삶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느냐로 결정됩니다. 콘크리트에 갇혀 미래만 기다리는 종이 부자가 아니라 매달 현금이 흐르는 진짜 자유인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파트가 여러분의 인생을 소유하게 두지 마세요. 이제 진짜 자산을 설계할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들을만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